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4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모양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어찌됐건 4월이 돌아왔고 앞으로도 바이오에 있어서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채널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다양한 바이오 뉴스와 함께 한 주간 화제의 한 종목 분석 등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 애청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살펴보시면 4월 5일에서 10일은 AACR 미국 암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국내 업체들도 다수 참여하게 되는데요. AACR에서는 주로 비임상이라든가 임상 초기 단계의 신약 물질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퍼스트인이나 아니면 베스트인 클래스 약물 가능성을 입증한 그런 치료 물질을 발표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이제 가치가 주가에도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 12일은 국내 식약처가 메지온 피오2 임상 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일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3개 병원이 임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12일에서 18일은 D&D 파마텍 IPO 수요 예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NK맥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은 오리온 배정 리가캠, 레고캠 바이오가 사명을 변경을 했죠. 신주 발행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4,70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4월 24일은 아스코 초록 제목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5월 23일 미국 날짜로는 초록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적어두셨다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이오텍들의 재무 데이터가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종목들의 자금 보유 현황을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주가 왜 이래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3,000당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 한국거래소가 3,000당 제약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굉장히 또 급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주가 급등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3,000당 제약은 지난 18일에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 DCAT 위크에 참석해서 미국 소재 글로벌 제약회사와 경구용 GLP-1 계열 세마글루타이드의 성분인 비만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미국 독점 판매 텀시트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최근 비만과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GLP-1 계열로 일반인들에게는 위고비와 오젬픽, 그 다음에 리벨서스 경구용 치료제죠. 아주 잘 알려진 약물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흡수 촉진제인 SNAC와 관련된 다수의 제형 특허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등록을 완료해 놓았기 때문에 최대 2039년까지 시장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허 회피 제품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국가별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부터 2031년에 맞춰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입니다. 3,000당 제약이 갖고 있는 에스페스 기반 독자적인 투과제를 사용해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개발에 성공한 만큼 SNAC와 관련한 제형 특허들과 상관없이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부터 조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페스는 동사가 자체 개발한 주사제를 경구용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단백질 수용체를 이용해서 경구 약물의 상부 위장관 안에 있는 단백질 흡수 영역을 확장시켜서 침투율을 높이는 기전입니다. 회사는 이 기술을 접목해서 당뇨병 치료제, 백신,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세 요인은 서유럽 9개국의 9개국의 황반변성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 유럽 내 판매 국가를 늘렸다는 뉴스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2일 장 마감 이후 삼천당 제약은 영국, 벨기에 등 서유럽 9개국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상대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독일,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독점 판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유럽 내 판매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유럽 10개국은 추후 계약이 성사되는 대로 공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마침내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삼천당 제약은 파트너사 총 매출의 55%를 받게 되며 마일스톤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제품 판매일로부터 10년간이고요. 계약 기간 10년 경과 시점부터 5년마다 자동 갱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중장기적인 이슈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빅파마와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주가는 크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이주가 왜 이래 코너에 이번 주 기업인 삼천당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바이오 시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미 활동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었고요. 내부재 주문 지표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총생산 등 경기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FRB가 중시해서 보는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었지만 4월 1일 발표된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6월 금리 인하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표로는 10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에서 어제 4.32%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4.2% 위에서 아주 끈적끈적하게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83달러, WTI 기준 83달러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주간 단위로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2주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 섹터로 본다 그러면 ADC 관련한 업체들, 그 다음에 NK세포 관련한 업체들, 그 다음에 AI 바이오 관련한 업체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치료제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가 바이오텍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이 XBI라는 바이오텍 지수하고 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보면 이 두 지수가 거의 붙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어디로 움직일지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텍의 지수도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가 아주 심한 상황에서 어제 금리가 위로 튀면서 XBI가 살짝 밑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아주 다소 이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이 모습이 뒤바뀌면서 서서히 괴리가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간지수 동향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0.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텍하고 바이오텍 X ETF 두 개를 보면 아크지 XBI 같은 경우에는 S&P 500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0.8%, 그다음에 XBI 같은 경우에는 0.5%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XBI 같은 경우에는 1.5%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해서 2주 하락한 다음에 지난주에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XBI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 없이 꾸준하게 상승 내지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움직임은 굉장히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지수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악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주간으로 본다 그러면 코악트 같은 경우에가 1.7% 상승을 했고 타이엠폴리오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부분 되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락한 이유는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기도 했지만 알테오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움직임에 따라서 ETF들의 움직임이 크게 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하고 의아해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그 상승 부분에 지금 많은 부분을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개어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상당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9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10주째 하락폭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국 바이오 흐름하고 국내 바이오 흐름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 지수가 상당폭 먼저 갔던 부분이 내려오고 미국 바이오텍 지수가 안정화를 취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 2, 3년 동안은 미국 바이오텍이 1분기 정도는 늘 앞서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독특하게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급격히 올라갔고요.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괴리가 크게 벌어졌다가 다시 조금 좁혀지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전체 큰 흐름은 망가뜨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여전히 울퉁불퉁하겠지만 바이오에는 큰 기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하락은 핵심되는 그런 퀄리티 바이오 주식을 다시 또 사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국내에 있었던 뉴스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심혈관 치료제 개발 기업인 독일의 카디올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합니다. 거래 규모는 10억 2,500만 유로인데요. 카디올은 RNA를 표적으로 심장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GLP-1 계열 약물로 심혈관 분야에서 대단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가 이 분야에서 더욱더 성과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또 바이킹 테라퓨틱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치료 물질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 의존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고 용량인 40mg으로 34일, 그러니까 한 달 남짓의 플라시보 대비 평균 3.3% 체중이 하락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역시 이제 P-밸류를 충족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달 남짓에 3.3% 하락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요 정도 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좋은 체중 감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킹은 하반기에 임상 1상 용량 증량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임상 2상 연구에 진입해서 장기 치료 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 비만 치료제와 또 마시 치료제를 개발하는 후발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후발 업체들은 이미 좋은 치료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장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러면 기회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치료 효과 측면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들 대비해서 이 회사들이 후발 주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물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효과가 특징적인지 그리고 부작용은 얼마나 개선했는지 등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이 주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00%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은 130%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PER을 보면 포워드 기준, 그러니까 2024년 EPS 기준으로 보더라도 PER이 64배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46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하고 비교한 PSR,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건데 이 PSR이 이 두 회사가 공이 14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14배가 크냐 작으냐 이 감이 없으실 텐데요.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4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향후에는 매출액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 기준으로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를 400억 달러에서 416억 달러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 대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매출이 성장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과연 클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이 시장에서 잘할 것이냐, 뭐 이런 논쟁은, 기대감은 거의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시가총액이 일라이 릴리 기준으로 거의 3, 4천억 달러에서 지금 7천억 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출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냐 아니냐는 실적을 직접 체크해야 되는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크입니다. 머크가 오랜만에 이제 중요한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윈리베어를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아주 당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물질은 2021년 115억 달러의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악셀레론을 인수하면서 확보한 물질입니다. 투자은행 UBS는 FDA가 이 치료제에 대해서 사용상 중대한 주의사항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투자은행 JP모건은 이 윈리베어가 2030년까지 50억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머크의 주력 파이프라인, 주력 매출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머크 자체적으로는 이 윈리베어에 대해서 피크 매출을 82억 달러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파이프라인 중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9%입니다.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암 관련한 파이프라인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그 중에서도 암 치료제, 그래서 이 희귀질환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서 대세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맞춤형 치료제, 이 두 개가 향후 치료제 개발 측면에서 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꿈의 치료제 카티와 관련한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드렸습니다. 이 카티에서 조기 사망 패턴이 관찰이 되었고, FDA가 우려를 나타냈지만 미국 FDA 항암제 자문위원회가 카티인 카빅티 그리고 아벡마에 대해서 적응증 확대를 권고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유럽에서는 BMS의 그 BCMA 카티, 그러니까 여기서 BCMA라는 건 항원입니다. B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타겟팅하는 그런 카티 치료제 아벡마를 재발성, 불응성, 다발성 불수종 치료제 3차 치료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4차에서 3차로 가면서 초기 치료제로 승인이 된 점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찬가지 재발성 불응성 다발골수종 5차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도 조기 치료제로 승인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티는 이처럼 초기 치료제로 환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자가면역 치료제, 또 한 측면에서는 이 혈액암 치료제를 뛰어넘어서 고형암 치료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미사이언스의 주총이 장차남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총 개최가 몇 시간 늦어지면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국민연금이 모녀의 편을 들면서 거의 모녀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결국 성패를 가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결집된 판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권 행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국내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을 뛰어넘어서 이번 경영권 분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심판자 역할을 개인 투자자들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개인 투자자들의 파워가 더욱 강화될 것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한미에게 남은 과제는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그 리더십이 장차남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향후에 발표될 구체적인 성장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임종윤 전 사장은 5년 내 순이익
1조 원 달성과 1조 원 투자 규모를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5년 내 시가총액 50조 원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CMO라든가 그 임상 수탁기관인 CRO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바이오 의약품 100개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의 론자로 키우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는 등 앞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교체가 향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향후에 새로운 경영진이 내놓는 그런 구체적인 경영 전략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 봐야지 한미약품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상속세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두 형제는 상속세 관련해서 해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로 변경을 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LCB로 유지를 하면서 바이오에서 자주 사용되는 라틴어 리가를 사용을 해서 화학과 바이오의 융합의 선물인 그 ADC 신약 개발에 향후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오리온으로 회사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유상증자 대금 4,700억 원이 회사로 유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7,000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금으로 향후 ADC 관련한 물질을 공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전 2023을 반드시 달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리온 지분율은 현재 25.7%이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리가캠은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이제 형태로 양측이 얼마나 조화롭게 경영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느냐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웅제약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대웅제약이 신장질환 치료제, 신장질환을 가진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병 치료제, 국내 36호 신약 엠블로가 경쟁약인 다파글리플로진 대비해서 혈당 강화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임상은 두 약을 직접 비교하는 임상인데요. 엠블로가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를 더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중에서는 신장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25%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엠블로가 신장질환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치료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4월 첫째 주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